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전하다 보면요, 몇 가지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월요일 아침에 뉴스가 가장 많고요. 금요일쯤 다시 뉴스가 많아지는데 보통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그나마 사건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또 뉴스의 양도 비교적 조금 적어지고 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이었던 어제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뉴스가 많이 한꺼번에 들어온 조금은 특이한 수요일이었습니다. 간단히 오늘 소식을 좀 예고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 열차 충돌 사고 속보와, 그리고 속보보다 더 중요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남가주에 폭탄 맞은 듯한 가스비와 관련해서 드디어 지원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 자살 사건 비율이 미국 전체 평균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여성이 라스베가스 프로 풋볼 팀의 대표로 취임했다라는 자랑스러운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나 하나만의 사랑, 그리고 청실홍실 등의 노래를 부른 가수 송민도님의 미국 요양원에서의 별세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급 정보로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 지시로 당뇨병 치료제의 가격이 70% 인하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너스 뉴스로는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처음 개발한 박사님이 다음 세대의 전화는 귀 밑에 칩을 심어서 갖고 다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다소 충격적인 그런 미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소식으로 오늘 보너스 뉴스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이 넓은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어제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최소 6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충돌과 추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앞에 가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 이건 추돌, 마주오던 2대의 차량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건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면 충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거죠. 어차피 충돌이라는 말 자체가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아무튼 이번 이 그리스 열차는 추돌이 아니라 충돌입니다. 정면 충돌. 지금 사상자 외에도 최대 60여 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봄철, 이 카니발 시즌을 맞아서 월요일인 지난달 27일에도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황금 연휴를 즐기고 귀향을 하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이 이 사고 열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 열차는 지하 터널을 막 벗어나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에 마주오던 화물 열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강력한 충격 때문에 객차의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시신은 사고 현장에서 40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돼서 사고 당시의 그 충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한국인 피해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요,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끔찍한 비극입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이 너무나 많이 또 너무나 멀리 튕겨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고, 그 때문에 현재 50-6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에 시신이 없는 거죠. 멀리 튕겨져 나갔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온 속보입니다. 그런데 속보보다 더 중요한 게 사고 원인을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현재 사고 원인을 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리스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인재라고 한 목소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두 개의 선로 중에 같은 선로를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충돌한 것입니다. 두 열차 중에 한 대가 탈선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마주오다가 맞닥뜨린 것입니다. 현대적인 철도 시스템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사고입니다.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아마도 그리스 철도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는 말도 안 됩니다. 과거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는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럼 정면 충돌한 두 열차 중에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리스 경찰은 어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들어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열차가 출발한 두 곳, 그러니까 라리사 역과
팔레오 파르살로스 역의 그 역장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역의 책임자들. 그 결과 사고 발생 몇 시간 만에 라리사 역장이 체포되었습니다. 라리사 역장의 체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이 역장이 여객열차의 선로 변경을 잘못 지시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철도의 신호등이라고 불리우는 이 철도 신호기 고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로가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가 신호등으로 표시되어야 했지만 조사 결과 이 신호기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사는 신호기가 작동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역장의 명령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전을 통해서요. 자, 신호기는 고장났고 역장은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총체적인 부실이 한꺼번에 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반대 방향의 그럼 신호기라도 이 구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지 신호를 줬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마저 안 됐던 것입니다. 이 반대 방향의 신호기 역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다면 어느 하나가 고장나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리스의 열차 관제 시스템이 여전히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그리스의 노후화된 철도 시스템이 사고 원인인 셈입니다. 이번 사고는 앞으로 추가 소식이 계속 들어오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라도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각 나라는 이번 사고를 그야말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사고는 추가 소식,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가주로 가봅니다. 이 몇 차례 말씀드렸죠. 폭탄 맞은 듯한 그 인상된 남가주의 가스비. 전기나 이 가스비를 이렇게 갑자기 3배, 4배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개입을 하긴 한 모양입니다. 전례 없이 치솟은 가스 가격에 남가주 가스 컴퍼니가 $10,000,000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이 가스 컴퍼니는 어제 이 비싼 가스 값을 감당해야 하는 남가주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서 총 $10,000,000에 달하는 지원금을 책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우선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그랜트로 가스비를 보조하는 이 가스 어시스턴스 펀드의 지원금의 절반인 $500,000,000를 이미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스 어시스턴스 펀드는 비영리 기관 유나이티드 웨이가 관리하는 기금인데요. 이 가스값의 이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일회성 그랜트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좀 적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뭐 안 주거나 조금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단 $500,000,000 넣습니다. 수혜자는 최소 $100부터 저소득층의 경우 많을 경우 최대 $400 정도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거는 가스 컴퍼니가 지원금은 $10,000,000를 내놨는데 $500,000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에게 이 가스비 보조하라고 현금으로 주기는 하는데 나머지 $500,000 가운데 이제 $400,000는요 식료품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가스비 올라서 힘들다면 그거나 해결해 주면 되지 갑자기 웬 식료품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도 식료품 지원을 관리할 이 로컬 푸드뱅크와 뭔가가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 400만 불은 겉으로는 쓰는 것처럼 처리되지만 결국 자기들과 연계된 어느 것의 혜택을 몰아주고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참 웃기는 그런 지원책입니다. 가스 컴퍼니면 가스비를 할인해 주든지 아니면 가스비에 도움되라고 지원금을 돈으로 현금으로 주면 되지 웬 뜬금없이 가스 컴퍼니가 식료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요 저소득층 등등을 위해서 식료품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000,000 남았죠? 나머지 $100,000,000는 소규모 식당 사업주 지원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한 달에 5-6천 불 정도 가스비가 나오던 한 대형 중국 식당이 이번 달에는 무려 $13,000 청구서를 받았다고요. 식당 한 곳만 해도 $10,000 이상씩 폭탄을 맞고 있는데 식당 업주를 위한 기금은 $100,000?
자, 봅시다. 식당이요, 남가주 전체를 볼 것도 없어요. 이 가스 컴퍼니 이름은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입니다. 그러니까 남가주 가스 컴퍼니예요. 근데 남가주에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그 볼 것도 없어요. 일단 LA 지역만 봐도요, LA에 무려 3만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A 지역 식당에 $1,000,000를 다 나눠서 지원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식당 한 곳당 평균 $33 주는 겁니다. 가스비는 지난달 비교해서 이번 달 거의 $10,000 이상 폭탄을 맞았는데, 그리고 다음 달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33불 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를 남가주로 확대를 하면 식당 한 곳당 약 한 평균 20불 주는 꼴입니다. 가스비는 $10,000 이상씩 폭탄을 때려놓고 지원금이랍시고 꼴랑 20불씩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야말로 받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자기들이 가스비를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공급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올린 겁니다.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 해명이 정확하고 정직한 것이라면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또 자기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원금 1,000만 불, 2,000만 불 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도 비싸게 사와서 올린 거라며. 근데 뭐 갑자기 지원금, 너들도 힘들다며. 네, 자기들도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비싸게 판다는 건데 지원금을 왜 내놔야 하나요? 근데 뭐 여하튼 내놓으니까 땡큐. 그런데 갑자기 지원금 1,000만 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식당 업주 지원금은 식당별로 20불 꼴도 안 되는 그 100만 불을 꼴랑 지원한다고 하는 그 행태가 더 화가 납니다. 들여다보니까 더 화가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 단체가 결국 나서야 할 전망입니다. 결국 소비자 단체가 나설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달을 하면 어떤 직업이 가장 위태로워질까요? 네. AI 기술 향상으로 향후 캘리포니아 주 지역의 근로자를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지역만 대상으로 예측해 본 건데요. 가주 지역 32만 1,900개의 직업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120만 개는 중간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AI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 탑10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직종으로 이 업소에서 돈을 받고 계산을 도와주는 직업 아시죠? 이 캐시어. 캐시어가 가장 위험한 직업 1위로 지금 예측이 됐어요. 네. 이런 고객이 뭐 돈 받고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뭐 컴퓨터가 또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캐시어까지는 아니어도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렇게 플로어, 저 식당 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음식 오더한 사람 바로 앞에 탁 쓰면 딱 꺼내가는 그런 정도, 이렇게 서빙하는 정도의 로봇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 받아서 계산해주고 크레딧 카드 정산해주고 뭐 이런 정도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 또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직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 상담사, 이것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카운턴트, 이 회계 경리라고 할까요? 네, 어카운턴트 등도 고위험군으로 뽑혔습니다. 이 외에도 IT 보조 기술자, 그리고 사무직원, 인사관리 직원 등등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 보조, 기업 감사 직원, 또 클레임 평가자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벗어나서 미국 전국적으로 이 고위험군에 속한 직업을 좀 볼까요? 무려 1,950만 개에 달한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570만 개의 직업군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시 말해 고위험군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위험도가 그렇게 고위험도처럼 높지는 않지만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직업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이 CEO, 네. 그리고 파이낸셜 매니저, 전문 의사, 학교 교장, 그러니까 교사보다는 교장 정도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실무 아이들을 그 대면에서 가르칠 교사는 그래도 좀 먼 훗날 얘기지만 교장 선생님 정도는 AI나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급 경찰, 그러니까 일반 현장 경찰까지는 나중 얘기라도 고위급 경찰 등도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 CEO도 있고 뭐 고위급 경찰 있고 학교에 고위급 교장 선생님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주로 이제 최고 의사 결정권자 그 라인에 있는 직업군이 훨씬 더 위험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류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향상으로 결국은 조만간 수십만 명의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AI를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과 그 변화에 우리가 이제 흐름을 타고 같이 변화할 생각을 해야지, 뭐 AI 이제 개발하면 안 돼, 로봇가 개발하면 안 돼, 이 세상이 종말이야, 이런 건 이미 옛날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흐름과 변화에 같이 편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빠르게 갑니다. 캘리포니아가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 이어서 일반 담배 판매까지 단계적으로 영구히 판매를 중단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향 담배? 네, 가향 담배는 향을 첨가했다 뭐 그런 뜻이죠. 담배의 그 매캐한 연기 내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멘톨이나 향을 첨가한 그런 담배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과일향 또는 민트향 아니면 뭐 캔디향 등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가향 담배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담배의 판매 금지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데이먼 코널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 사실상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현재 16세 이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됩니다. 담배 판매업자들이 법을 어길 때에는요, 최대 $6,000 벌금 그리고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또요, 물담배와 마리화나는 예외라고 합니다.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웃깁니다.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 즉 일반 담배보다 오히려 니코틴을 더 많이 흡입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물담배, 그리고 아직도 이 마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 중에 있는 이 마리화나 등은 판매되고 일반 담배는 금지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역시 또 주목됩니다. 오늘 참 웃기는 뉴스도 많고요, 생각해볼 뉴스도 많고 귀추가 주목되는 뉴스도 오늘 참 많은 그런,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바쁜 오늘입니다. 좀 잘 따라와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자살하는 한인들의 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미주 한인은 20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한인 사망자 수는 8,093명으로 전년도 8,402명보다 3.6%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망자가 조금 감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인들의 비율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한 한인들은 전체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망 원인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뇨로 인한 사망 178명, 독감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146명, 고혈압과 고혈압성 신장질환 사망자 140명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요. 자, 연령별로 봤을 때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인은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았어요. 39명. 그리고 45세에서 54세가 38명. 또 35세에서 44세가 33명. 그리고 아주 밑으로 좀 내려가서 15세에서 24세 사이가 25명의 순이었습니다. 남녀 비율을 볼까요? 남자가 좀 많습니다. 남자가 134명으로 여자 73명보다 훨씬 많았죠.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구 대비 자살률이 미국 평균이 약 1.7%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주 한인들은 이보다 2배가량 높은 2.56%라는 참으로 우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좀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였습니다. 오차 범위를 살짝 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물론 하긴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말고 그런 다른 예비 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대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대항마로 최근에 급부상한 론 디센티스 주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44%를 얻어서 4%포인트 앞섰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와의 대결에서도 40대 37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 대형 제약사가 결국 무릎을 꿇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관심이 가는 그런 뉴스인데요. 제약사 중에서 일라이 릴리라는 제약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뇨병을 갖고 계시면서 매일 당뇨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은 당뇨약을 복용하시든지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제약사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라이 릴리라는 제약사입니다. 이 제약사는 어제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몰린 이 그 두 개의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무려 70% 디스카운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70을 남기고 30% 디스카운트 하는 게 아니라 30을 남기고 70%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인하하고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나 바가지 욕을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깎아준데도 별 생각 다 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자, 그리고 복제약품 제네릭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 복제약품 제품인 리스프로의 가격은 병당 $82, 현재 $82에서 5월 1일부터는 $25로 낮추어지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또 바가지 씌우고 있는 거예요. 또 무보험자들도 일라이 릴리 이 홈페이지에 가서 할인 카드를 다운로드해서 가맹 약국을 가면 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라이 릴리의 홈페이지 가야 되죠? 홈페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lilly.com이에요. lilly.com. lilly.com. 릴리의 전격적인 인슐린 가격 인하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 이하로 비용이 들게 낮추어야 한다라고 공개 촉구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홈페이지를 가보니까요, 실제로 그 일라이 릴리 제약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인슐린을 $35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크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좀 말빨이 좀 먹힌 것 같아요. 네. 일라이 릴리 제약사의 홈페이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lilly.com입니다. lilly.com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2월에도 미국 시장에서 역대 월간 최다 판매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 날개를 단 듯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대기업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크게는 두 개를 따지면 삼성하고 현대, 기아 아니에요. 삼성은 이제 반도체가 주력 제품인데 반도체는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반대로 현대는 미국에서 날개 돋친 듯이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달 대비해서 9%가 늘어난 57,044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이로써 4개월째 월간 단위 판매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의 2월 판매는 차종별로 좀 볼까요? 네. 엘란트라 53% 증가, 그리고 코나 32%, 소나타 42%, 투싼 9% 증가 등이 돋보였습니다. 자, 친환경차. 저는 전기차, 친환경차라는 말도 공감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분류할게요. 친환경차는 코나 전기차 무려 753%가 판매 급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21% 증가. 그리고 이제 반면에 좀 줄은 것도 있어요. 아이오닉 5, 요거는 19% 판매 감소했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6가 나올 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아이오닉 5가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기아, 같은 회사지만 기아를 볼까요? 기아도 2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려서 7개월 연속 월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달에 기아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4% 증가한 6859대를 팔았습니다.
요즘은 기아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는 앞서 말씀드렸죠? 57,000대 팔았는데 지난달 기아는 68,800대 팔았습니다. 기아가 현대를 앞서고 있네요. 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이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수요자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한 주 전보다 6%가 감소해서 2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44% 급격히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반짝 반등하던 이 미국의 주택 수요자들의 모기지 신청이 다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대출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금리 좀 볼까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으로 봤을 때 지난주가 6.71%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 주 전에 비해서 또 오른 겁니다. 한 주 전에는 6.62%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6.71%로 또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 모기지 금리의 인상은 조금씩이나마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50년 대히트곡 나 하나의 사랑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나 하나의 사랑. 이 노래를 한국 최초의 드라마 주제가 청실홍실이라는 노래와 함께 부른 가수 송민도 님이 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기준하면 이제 어제긴 한데요. 네. 미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청실, 홍실, 엮어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밖에 잘 모르겠는데.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이게 드라마 주제가였나 보네요. 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송민도님. 미국에서 사망하셨네요. 그런데요, 향년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향년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세를 사신 겁니다. 실제로 고 송민도님은 1923년생입니다. 고인은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요, 3, 4일 전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민도라는 이름이 사실 그 남자 이름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명이고요. 그녀의 본명은 송민숙입니다. 본명도 참 예쁘시네요. 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평안남도 삼화보통학교와, 이 보통학교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죠, 아마?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때는 중학교까지 같이 했나요?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삼화보통학교 나왔고, 그리고 곧바로 다음 학력이 서울 이화고녀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 보통학교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고녀를 나왔습니다. 이화고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고입니다. 이화여고 졸업한 그 시절의 가수였네요. 송민도님은 결혼 후인 1947년 24살의 나이에 현재 KBS의 전신인 중앙방송국 전속가수 모집에 응시를 했습니다. 당시로는 이 아이를 둔 주부가 가수에 도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이례적이었습니다만 남편이 먼저 제안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휴전 이후인 1956년 국내 드라마 주제가 1호 청실홍실을 가수 안다성과 함께 불러서 발표했습니다. 송민도님은 청실홍실에 이어서 나 하나의 사랑도 크게 히트시켰습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이거 맞죠? 네. 그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의 가사를 모티브로 삼아서요, 영화도 만들어졌고 또 소설도 만들어졌고 그랬답니다. 고인의 대표곡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남았습니다. 자, 향년 100세까지 누리신 고 송민도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본명으로도 우리가 좀 불러드려야 되겠죠? 네, 고 송민숙님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한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색인종의 여성, 이 두 가지 차별이 겹쳐진 이중 유리 천장을 부수고 미국 프로풋볼 NFL 팀의 대표 자리에 당당하게 오른 한인 여성이 화제입니다. NFL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에서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흑인 여성 샌드라 더글라스 모건 씨가 주인공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라는 이 풋볼팀,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LA에 풋볼팀이 2개 있었어요. 20년부터 30년 전 그때까지는
LA 램스도 있었고 LA 레이더스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LA에 갑자기 풋볼 붐이 좀 없어지면서 두 팀 다 딴 데로 갔어요. 하나는 세인루이스로 갔고 이 레이더스가 오클랜드로 갔는데 그래서 오클랜드 레이더스라고 있다가 또 오클랜드에서 얼마 전에 좀 흥미가 없었는지 라스베가스로 본거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LA 레이더스가 그 후에는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됐다가 최근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로 풋볼팀이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44살의 샌드라 더글라스 모건 씨. 미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던 흑인 아버지와 그리고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샌드라 모건 씨가 NFL팀 리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표로 지난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알죠. 최초의 한인 여성 프로풋볼팀 대표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샌드라 모건은요, 과거 카지노 업계에서 일하던 자신의 어머니, 이제 이분이 한국분이시죠. 자신의 어머니가 무시와 차별을 받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평등과 존중을 지지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업계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지레짐작 생각을 하고 당신은 어떻게 미국인과 결혼해서 그 미국인이 흑인이지만 그 미국인의 딸을 낳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나는 만족스럽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꺼이 변화의 일부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듣게 된 이 법률 수업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꿈꿨습니다만은 법의 복잡한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법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네바다 주립대학 법대를 졸업한 그는 미라지 카지노 리졸트의 소송 변호사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에는 노스 라스베가스시의 최초 흑인 검사로 부임하게 됐지만 유리천장을 깨는 그의 커리어의 여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건은 2019년 네바다주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또 최초의 유색인종 의장에 부임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모건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다양한 기업의 이사와 법률 고문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 극적인 한 순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풋볼팀 레이더스의 소유주 마크 데이비스와의 만남이 우연히 있었는데요. 이 우연한 만남은 그녀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풋볼팀 레이더스의 소유주 마크 데이비스에게 그 우연한 만남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팀이 오클랜드에 있다가 라스베가스로 이전을 했는데요. 라스베가스 상황이 당신을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이 레이더스 구단과 관련해서 비즈니스적인 조언이 또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연락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2년이 되어서 몇 차례 더 만났고 그러다가 지난해 아예 팀 대표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오퍼 액셉트 했죠. 잘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인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창피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잘 생각도 안 나는 희한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일제의 저항에서 대한 독립을 외친 날을 기념하는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려서 시민들의 공물을 사고 있습니다. 3.1절이었던 어제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서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일장기를 내건 그 가구를 2차례 직접 방문했지만 나오지 않아서 나 안 나가겠다고 문 꽉 걸어잠그고 그래서 그 세대주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해당 가구의 세종시의 관계자와 입주민 대표 수십 명이 몰려가서 일장기 개양에 항의하면서 내릴 곳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세대주 A씨는 오후 4시쯤 슬그머니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건 거예요.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내린 겁니다. A씨는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이 너무 싫다 라면서 일장기 개양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일본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민 카드에 한국인으로 당연히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장기를 내리라고 하니까 왜 갑자기 또 자기는 일본인이라고 말했는지, 무슨 의도로 일장기를 내걸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세종시 관계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한국인인데 아직도 친일파의 피가 흐르고 있는 후손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본 사람인데 아파트 입주민 카드를 써낼 때는 괜히 일본인이라고 써내면은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될까봐 한국인이라고 거짓으로 써냈거나 하는 거겠죠. 그 두 가지 모두 일본인 남네요. 네. 근데 일본인인데 한국이 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런데 왜 살기를 왜 한국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주민카드에는 한국인으로 한국 이름으로 써져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가보니까 그 문 앞에는 또 일본어로 된 문패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 도대체? 그럼 일본 사람인가? 하겠는데요. 아파트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일장기를 내려줄 수 없냐라고 말했죠. 이 아파트 관리는 당연히 한국 아저씨예요. 뭐 일본말 못하죠. 한국 아저씨니까 그 아파트 관리인이 한국말로 크게 항의를 했겠죠. 아, 일장기 좀 내려주세요. 아파트 지금 입주민들이 난립니다. 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 전화 속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멀쩡한 한국말로 막 욕지거리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아, 또 이걸 보면 또 한국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네, 칼로리가 거의 없는 제로 슈거, 무설탕 식품에 설탕 대신 사용하는 그 인공 감미료가 있죠. 그 감미료의 성분이 에리스리톨이라고 합니다. 에리스리톨. 이 에리스리톨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소는 심장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도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에리스리톨이 이제 인공 설탕 감미료의 주성분입니다. 혈당 에리스리톨 수치가 상위 25%인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높다라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같은 강력한 심장병 위험 요소와 맞먹는 겁니다. 당뇨병을 심하게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위험도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혈중에 이 에리스리톨 그 농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들은 이 에리스리톨로 인해서 혈소판이 응고하면 혈전이 쉽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마비,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리스리톨은 자일리톨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자연 탄수화물인 당알코올의 일종입니다. 단맛이 설탕과 비교하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맛이 있는 거죠. 설탕처럼 이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액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된다라고 알려지면서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미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처럼 혈액 응고나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에리스리톨을 멀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하라라는 거죠. 설탕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에리스리톨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공 설탕 감미료, 한국에서는 슈가당이라고 하나요? 뭐 감미당이라고 하나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당이라고 하죠. 슈가당, 감미당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건 미국에서는 스위트너라고 하죠. 스위트너. 그래서 이제 설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또 다이어트 콕 같은 것에도 이제 설탕 성분 대신에 이 스위트너 원료를 넣은 거니까 결국은 이 에리스리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 제목은 다음 세대 전화기는 귀밑 전화기라는 제목입니다. 1973년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휴대전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틴 쿠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쿠퍼 박사가 다음 세대의 전화기를 예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휴대전화는 우리 피부에 심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한 것 같은데
세대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쿠퍼 박사는요, 어제 스페인에서 열린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다음 세대는 귀 밑에 심은 폰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피부에 심은 기기는 충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몸은 완벽한 충전 기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귀 밑에 에너지 기기를 작동시키는 데는 아주 작은 에너지면 충분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사실 비현실적이 아닙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비롯해서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결합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퍼 박사는 휴대전화를 개발할 50년 전에는 전화가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휴대용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인류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이룬 모든 발전을 직접 봐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에 의해서 기복이 있겠지만 인류는 반드시 진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낙관했습니다. 귀 밑에 심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여자분들, 일부 남자도 있겠습니다. 귀를 살짝 뚫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뇨병이나 이런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피부를 살짝만 찢어서 찢는다는 표현도 좀 거부감이 이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피부 속에 살짝 칩을 집어넣는 경우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 밑에 살짝만 흠집을 내서 칩을 집어넣고 그게 전화기가 다 된다는 거예요. 쿠퍼 박사는 올해 94살이십니다. 그가 만들어냈고 이룩한 기술이 현재 우리 생활을 완전히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지막으로 그가 예측한 그의 미래 청사진 귀 밑에 심은 전화기가 실제로 현실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 흥분되는 미래 기술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바빠서 구독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구독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제가 더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